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미래 도덕윤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저는 방문각 임용학원에서 도덕윤리를 강의하고 있는 K면도날 팀의 강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 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팀이 두 분의 선생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할지,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할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요, 김성목 선생님하고 저 강트하고 두 명의 선생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는 강남대성학원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강남대성학원은 전국에서,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재수생들이 오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재수학원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13년 정도 강의했기 때문에 아마 대성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사탐 선택 과목 중에서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를 만약에 선택하셨다면 저 강의를 아마 들으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성무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무 선생님은 EBS에서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또 대치동 단과에서 이미 인지도가 꽤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김성무 선생님 윤리 강의를 들은 학생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 또한, 저도 그렇고 김성무 선생님도 그렇고 수능 윤리에서는 이미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임용 윤리는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 두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임용 시험에 합격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우리 임용시험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처음 시작하는 또 학생들에게는 또 좋은 또 길잡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요번 2024 학년도 임용시험에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일정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험 시획 공고가 2023년 10월 4일 수요일에 났었죠. 아마 내년에도 이쯤에 나겠죠. 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였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1차 시험일은 11월 2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보통 토요일에 1차 시험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28일입니다. 10시쯤에. 그러니까 아직 2024 학년도 도덕윤리 임용시험을 본 학생들은 아직은 합격자 발표가 안 난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2차 시험 대비를 위해서 지금도 제가 방문각 학원에 지금 왔는데요. 또 많은 학생들이 2차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 와서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차 시험일은요, 실기평가는 2024년 1월 17일 날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 실기평가는 해당 과목만 관계 있는 거고요. 모든 과목에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체육이라든가, 체육교사 되시는 분은 당연히 실기평가를 하겠죠. 네. 해당되는 과목만 여기에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능력 평가를 합니다. 1월 23일 화요일. 그 다음에 교직 적성 면접을 하죠. 면접 중요하죠. 1월 24일 화수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와 2차를 총 합해서 200점 만점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2024년도 2월 8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 아마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 여부에 대해서 많이 긴장하고 계실 텐데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한테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2차 준비에 충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용시험 일정은 전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2024 학년도 도덕윤리의 경쟁률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경쟁률은 약간 오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 오차가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많이 차이 나봐야 1%,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모든 연도를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고 요번 연도, 즉 2024 학년도, 즉 2023년 11월에 시험을 본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각 지역별로. 자, 먼저 서울 보세요. 32명이 모집
인원입니다. 근데 접수는 185명이 접수했고, 자, 경쟁률 몇입니까? 5.78. 그다음 경기도 85명, 제일 많이 뽑죠. 전국 지역 중에서는 경기도가 도덕윤리 선생님들을 제일 많이 뽑습니다. 85명 모집에 392명이 지원을 했고, 경쟁률은 뭐 뽑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접수 인원은 많지만 4.6대 61대 1입니다. 인천은 9명에 5.56대 1이고, 강원도 5.78, 대전 6.20, 대전은 조금 높네요. 딴 지역에 비해서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세종도 5명에 4.60의 경쟁률, 충남 14명입니다. 5.93, 충북 4명밖에 안 뽑네요. 7.25대 1입니다. 광주 2명, 7.5대 1. 전북 6.39대 1, 전남 5.5대 1, 대구, 와, 대구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네요. 뽑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2명에 23명이 지원하셨어요. 경북은 10명 뽑고요. 6.9대 1, 울산 3명, 6.33대 1, 부산은 비교적 많이 뽑네요. 부산 26명에 모집에 176명이 지원하셔서 6.7대 1, 경남 6대 1, 제주도 8.75대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요, 전체 모든 지역을 다 더해봤을 때, 도덕윤리의 총 모집 인원은 245명입니다. 요번에. 그리고 접수 인원은 1396명이고요. 총계적인 경쟁률은 평균 5.7대 1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5.7대 1. 이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경쟁률이 높은 건가, 낮은 건가. 자, 그것도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 2024학년도죠. 2024학년도. 올해 시험 본 거는 2024학년도죠.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 2025학년도가 됩니다. 자, 요번에 과목별 경쟁률, 도덕윤리가 과연 국영수나 다른 사회 과목에 비해서 경쟁률이 비교적 높은 편일까? 아니면 낮을 편일까? 그냥 한번 볼게요. 자, 국어는 454명의 모집 인원에 접수 인원은 5,000명이 넘네요. 자, 그래서 경쟁률 10대 1이 넘습니다. 11.48입니다. 자, 영어는 386명 모집 인원, 접수 인원은 3,403명, 8.882대 1. 자, 국어보다 영어가 약간 낮아요. 근데 수학은 더 낮습니다. 수학은 477명을 뽑는데요. 3,269명. 자, 그래서 6.85대 1입니다. 11대 1 정도 되고요. 영어는 한 9대 1 정도 되고, 수학은 한 7대 1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반 사회는 189명 모집에 1,535명이 지원을 했고요. 8.12대 1입니다. 역사는 역사 높습니다. 12.45대 1. 자, 지리는요, 7.53대 1입니다. 자, 그러면 굳이 비교를 한다면 도덕윤리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비교적 경쟁률이 조금은 낮다. 위안을 삼으라고 하는 말뿐이고요.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대충 공부해도 합격한다, 그건 아니니까요. 그냥 한번 다른 과목과 비교는 해봤습니다. 어쨌든 도덕윤리는 한 5대 1, 한 6대 1 그 정도로 경쟁률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1차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1차 시험은요, 이번에 11월 25일 토요일 날 시험이었죠. 1교시, 2교시, 3교시로 구성이 됩니다. 1교시는 교육학이고요. 2교시는 전공 A, 3교시는 전공 B. 1교시는 60분이고요. 2교시는 90분, 그 다음에 3교시도 90분, 중간에 40분씩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1교시는 교육학, 한 문항에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 논술형입니다. 1교시 어떤 교육학에 대한 어떤 논제가 한 문항에 논제가 주어지고 논술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시험 시간은 60분. 자, 2교시 전공 A는 12문항입니다. 12문항이 총점 40점을 구성을 하죠. 시험 시간 90분이고 기입형과 서술형이 혼합됩니다. 기입형 문제는 4문항으로서 8점, 하나에 2점씩. 서술형은 8문항, 하나에 4점이거든요. 그럼 4, 8에 32, 32점 해가지고 전공 A는 8점과 32점 합해서 40
40점이 되죠. 그래서 전공 A는 12문항 40점. 자, 3교시는요, 전공 B입니다. 이건 11문항 40점입니다. 시험 시간 90분이고요. 기평은 2문항, 그러면 4점이 되겠죠. 2점씩 해서 서술형은 9문항, 그럼 4, 9, 36, 32점 해가지고 혼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40점.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이 잘못돼. 4구 36이죠. 선생님 요거 오타네요. 36. 36과 4점 합해서 40점.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20점, 40점, 40점 해가지고 1차의 총점은 100점이 됩니다. 1차의 총점은. 자, 그러면 2차도 한번 볼게요. 2차는요, 여러분, 내년 수업을 우리가 지금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2차는 우리가 수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1차 위주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덕윤리 커트라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 내가 어쨌든 1차를 합격하는 게 가장 급선무 아닙니까? 뭐 2차도 물론 중요한데 1차부터 고득점을 맞아서 합격이 돼야죠. 자, 1차의 합격선과 그다음 1, 2차를 합한 최종 합격선 한번 보시면 서울은요. 1차 합격선. 이건 작년입니다. 요번 거는 아직 뭐 합격 발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2023 학년도가 되겠죠. 작년을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자, 작년에 서울은 40명 모집 인원이었어요. 근데 1차 합격선은 63.67. 그 다음 1, 2차 합쳤을 때 최종 합격선은 154점. 그러니까 여러분, 1차에서 1차는 100점 만점이잖아요. 2차도 100점 만점, 총 200점 만점인데, 일단 1차를 붙어야 되니까, 1차의 합격선이 63.67.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높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경기도도 보세요. 60.33입니다. 1, 2차 합쳤을 최종 합격은 물론 158.89인데 우리는 지금 내년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이니까 1차가 중요하니까 1차 위주로 계속 본다면 인천은 60이에요. 1차 합격선이. 강원도 54, 대전 61, 세종 66, 충남 62, 충북 64. 광주는 1명을 뽑았네요. 작년에. 그래서 합격선이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북은 18명 모집 인원의 1차 62, 전남 58, 대구 64, 경북 62, 울산 49, 부산 64, 경남 62, 제주 49. 그래서 총계를 했을 때 평균을 내봤을 때 1차 커트라인의 1차 합격의 커트라인은 60.29입니다. 내가 한 평균 60% 이상. 지역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넉넉 잡고 70% 이상, 즉 7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 되겠구나. 뭐 거의 만점 받거나 90점 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물론 시험이니까 긴장이 되고 어떤 압박감이 느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여유를 조금 찾을 수 있는 좀 구석을 좀 위지할 만한 구석을 찾는다면 생각보다 뭐 만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60% 이상 넉넉 잡고 7, 80%의 득점만 하면 합격하겠구나. 그리고 최종 합격선은 1, 2차 합해서 2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157점 정도가 됩니다. 자, 도덕윤리 커트라인을 봤고요. 자, 그러면 도덕윤리 1차에서 저는 1차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차 시험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개념 정리와 기출 문제 다 한 다음에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자, 지금 설명에는 1차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도덕윤리 1차 영역별 출제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도덕윤리는요. 크게 서양 철학 파트, 그 다음에 동양 철학과 한국 철학 파트, 그 다음에 정치, 사회, 사상, 응용윤리 파트, 통일 교육의 파트, 그 다음에 어쩌면 가장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교과, 교육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만약에 동양과 한국 철학을 따로따로 나눈다면 뭐 7개 파트가 되겠죠. 저는 편의상 지금 동양과 한국을 묶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파트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2024 학년도에서
전공 A와 전공 B 1차죠. 전공 A와 전공 B를 구분했을 때 서양 철학은 12점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전공 A에서는, 전공 B에서는 8점. 그래서 두 개 합했을 때 20점. 그럼 전공 A 40점 만점이고 12문항 40점 만점이고 전공 B도 11문항 40점 만점이니까 80점이잖아요. 그러면은 23문항 80점 중에서 서양 철학은 20점의 비중을 차지하니까 비율로 나타낸다면 25%가 되겠죠. 아, 도덕윤리 전체 중에서 서양 철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4분의 1, 한 25% 정도 보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동양과 한국 철학을 합했을 때 전공 A에서는 8점 정도의 비중으로, 전공 B에서는 10점 정도의 비중으로, 자, 그래서 18점, 22.5%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 정치 사회 사상은요, 12점. A, B 합쳐서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요. 응용윤리는 여러분 4점입니다. 아, 응용윤리는 4점. 아, 여러분 요거 약간의 오타가 있네요. 자, 응용윤리는 요거 지우셔야 됩니다. 응용윤리는 4점짜리 한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통일교육론도 4점짜리 한 문제. 그래서 요거는 8점이 아니라 4점으로 수정을 할게요, 여러분. 4점을 수정하고, 그래서 5%입니다. 아, 약간의 오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육론도 4.5%입니다. 그래서 요거 5%, 요거 5%.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응용윤리와 통일교육론은 전공 A와 전공 B, A에 나올 수도 있고 B에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A, B 통틀어 각각 한 문제씩밖에 안 나온다. 4점짜리로.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서양 철학은 25%, 동양과 한국 철학을 묶었을 때 22.5%, 정치 사회 사상은 15%, 응용윤리는 5%, 그다음 통일교육론 5%, 그다음에 여러분 교과교육론 보세요. 전공 A에서는 10점의 비중, 전공 B에서는 12점의 비중, 총 22점. 몇 프로입니까? 27.5%입니다. 27.5%. 그러면 이렇게 나눴을 때 가장 비중을 좀 크게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하셔야 할 부분은 교과교육론이네요. 교과교육론 27.5%고요. 그다음 서양 철학 25%의 비중이고요. 그다음으로는 동양과 한국 철학 22.5%입니다. 그다음 정치 사회 사상 15%고요. 응용윤리와 통일교육론 각각 5%, 5%씩.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100%가 나옵니다. 이 점수를 다 더하시면 80점이 물론 나오겠죠. 아, 그렇게 비중을 좀 생각하시고 공부의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러면 요렇게 도덕윤리는 이렇게 몇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두 분의 선생님이 각각 어떤 파트를 맡아서 수업을 하는가? 자, 우리 K 면도날 팀은요. 자, 저 강트와 김성목 선생님 두 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저는 서양 철학, 정치 사회 사상, 응용윤리, 통일교육. 되시죠? 근데 김성모 선생님은 동양철학, 한국철학, 도덕교육론 이렇게 나누면 딱 50대 50의 비중이에요. 딱 50대 50.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 K 면도날 팀에서 면도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죠? 오컴의 면도날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면도날 이론이 뭡니까? 근대의 어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그런 이론이죠. 어쩌면 단순한 게 진리가 아닌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가설이 있을 때 어떤 가설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어쩌면 단순한 게 진리가 아닌가. A 가설과 B 가설이 대립할 때 그죠? 좀 더 단순한 것을 어쩌면 진리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한 것이 진리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컴의 면도날 이론이고, 저희 팀이 굳이 그 면도날이라는 이름을 따온 이유는 팀명에 그런 강의를 하겠다. 간결하고 명쾌한 강의를 하겠다. 간결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쉬운 것만 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이런 강의가 많이 있죠. 내용 설명할 때 어려운 거 다 빼버리고 나중에 할게요 넘어가고 쉬운 것만 해버리고, 교재는 됐다 어렵고, 그러니까 수업을 쉽게만 쉬운 것만 들어서 교재를 보려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막상 시험에는 물론 쉬운 것도 나오지만 결국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건 난이도 높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별로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런 수업 솔직히 많습니다. 수능이건 뭐 공무원이건 뭐 임용이건. 근데 저희는요, 쉬운 것도 물론 하겠지만 어려운 것도 개념 설명할 때 다 설명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쉬운 거는 쉽게, 어려운 건 어렵게. 그건 좋은 수업이 아니죠. 쉬운 건 쉽게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것을 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거, 그게 좋은 수업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간결하고 명쾌하게 쉬운 것도 쉽게,
어려운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결하고 명쾌한 강의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오컴의 면도날을 따왔고, 저희 팀의 팀명은 K 면도날, 거기다 K, 요새 K푸드니 뭐 K팝 이런 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 유행을 조금 본따서 K 면도날이라고 김성무 선생님께서 하자, 저는 오케이 해가지고 이런 명칭이 됐습니다. 자, 적중률 높은 효율성 기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뭐 내용이 많이 전달한다고 해도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 전체 도덕윤리 내용의 솔직히 10%도 안 됩니다. 물론 10%의 부분에서 시험이 요번에 났다면 그 다음엔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10%가 나오겠고, 뭐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영역이 나오겠죠.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나올지는 알수 없어요. 그거 알면은 뭐 수능도 그렇고 뭐 임용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어떤 부분은 그 많은 범위에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날지 안다면 그것만 파면 되겠죠. 그러면 다 껴야겠죠.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또 우리 선생님들의, 우리 강사들의 노력이 진짜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혼자, 솔직히 여러분 정도 대학 졸업하고 전공을 했다면 혼자 읽어도 아마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적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원을 다니고 수업을 듣는 이유는 효율성 아닙니까? 그죠? 효율성과 어쩌면 적중률. 그건 아무래도 학생들보다는 강사들이 더 많이 그런 측면에서 높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을 듣는 거고, 그렇다면 그 수험생들의 욕구에 우리 강사들은 맞춰야 할 그런 의무와, 그렇죠? 뭐 어떤 소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중률 높은 효율성 기반의 강의를 할 것이고, 저희 팀은요 또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합격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목적 지향적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 약속을 저희 팀이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바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K 면도날 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강트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졸업을 했고, 한때 제 꿈은 고급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고시도 몇 년 하다가,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사법고시의 합격 인원을 대폭 늘리는, 사법고시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 200명, 250명 그 정도 뽑았거든요, 1년에.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한 3, 4학년 고학년이 됐을 때 막 1000명 가까이 뽑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사법고시로 전환하는, 저도 덩달아 전환해서 사법고시 공부 한 5년 했고, 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고시 공부 총 8년 정도 했죠. 그 신림동에 조그만 방에서 또 3년을 꼬박 혼자 살았던 적도 있고, 그때 많이 힘들었죠.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더 이상의 얘기는 나중에 우리 수업하면서 여러분 힘들 때 조금씩 제 경험을,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한 경험을 말씀드려서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만 골라서. 자, 일단 어쨌든 저는 그리고 고시 공부도 병행했던 사회과학 출신이고요. EBS에서 수능 특강, 저희 때는 탐스런 이런 게 있었는데, 수능 완성, 요새는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렇죠. 저희 때는 탐스런 있었고 수능 특강은 있었고요. 그때도 저는 EBS에서 3년 정도 윤리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에서 본격적으로 재수생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강남대성학원에 들어가면서 10년 이상, 한 13년인가 14년 정도 될 겁니다. 계속 최근까지도 강남대성에서 윤리사상과 생활과 윤리 강의를 하는 윤리 강사였습니다. 지금은 박문각 임용 도덕윤리 강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고요. 자, 그럼 저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강사가 되고자 합니다. 품성적으로 이런 품성을 갖춘 강사. 자, 저는 제가 한 말에 책임지는 그런 강사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약속을 합니다. 또 바르고 성실한 강사. 시간 약속, 특히 시간 약속 철저히 지키고, 또 여러분에게 뭘 해주겠다,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겠다 말했으면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성실한,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또 수업에 또 충실한 그런 강사가 되겠고요. 또 여러분에게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강사가 되겠고요. 전문적 지식 기반 실력을 갖춘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험생 앞에 선다는 것은, 그런 강사는요, 수험생을, 학생들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강사의 의무는요, 어떤 전문성이 있죠. 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강사 앞에 앉아 있는 거고, 또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러니까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따라갈 만하다고 느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필수라고 보고 그 전문성이 어쩌면 강사한테 어쩌면 가장 좋은 덕목이 아닌가,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문적 지식 기반 실력을 갖춘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노력이 또 필요하죠. 설사 지금 완벽한 전문성 갖췄다고 해도 시대는 변하고 지식은 또 바뀌고 새로운 지식이 등장하니까 아마 이 전문성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세상의 변화에 어떤 발맞추려는 그런 노력이 아마 필수가 아닐까. 그런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에게 친절하고요. 또 수험생과 항상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강사가 되겠다. 이것이 저 강트의 폼성 제안이고, 자, 그러면 요거 강의 이제 어떤 강의를 할까? 쉽고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또 힘차게. 전 조금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좀 목소리 톤 좀 높게 그런 수업을 하려고 노력할 거고, 쉽고 재미있고 힘차게. 그래서 수험생들이 주로하지 않도록. 아마 이 도덕 임용윤리는 한번 강의할 때 몰아서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며칠을 나와야 되잖아요, 학원에. 각자의 또 공부 또 리듬이 있는데, 공부 방식이 있는데, 학원에서 수업 듣는 거를 나눠서 듣는 거 하루에 좀 몰아서 듣는 경향이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루에 6시간 같은 선생님한테 그 도덕윤리 추상적인 내용을 공부한다면 지루할 수 있겠죠. 지루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쉽고 재미있고 또 목소리 톤 높게 힘차게. 자, 그런 강의를 지향할 거고요. 또 꼼꼼하고 자세하게 할 겁니다.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시험엔 다 나오죠. 하지만 결국 합격을 결정하는 건 약간 난이도 높은 문제를 내가 남보다 맞추느냐, 몇 개 더 맞추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자세하게 수업을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합격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믿음은 저를 믿으세요 이거 갖고는 안 되죠. 날 믿어 무조건 합격이야. 저는 그런 강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믿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좋은 모습, 전문성, 그 다음에 어떤 친절함, 어떤 공감, 그런 걸 통해서 수험생들이 믿게 만드는 거지, 날 믿어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합격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할 거고요. 또 이 시험기간이 1년이라는 시험기간이 짧으면 짧겠지만 또 막상 하다 보면 좀 길어요. 많이 힘들어요. 중간중간에 좌절도 올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단계도 올 것이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예기치 않았던 예상 못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저도 고시 공부할 때 진짜 많았습니다. 안 좋은 일 많았고 근데 그거는 제가 위도하지 않아도 생길 거는 생기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도록 어떤 제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얘기들 하면서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강의의 중간중간에 그런 말도 섞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강태의 강의 제안이고요. 자, 그러면 제 도덕윤리 2024 이제 2025학년도가 돼 있죠. 그죠? 2024년에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할지 물론 2025학년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내년에 수업하니까 여기다 2024 커리큘럼 이렇게 썼어요. 자, 4개의 스텝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스텝은 핵심 이론 완성이고요. 두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 세 번째는 예상 문제 풀이고, 네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 핵심 이론 완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건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5달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기출문제는 6월, 7월, 6월에서 7월까지, 예상 문제는 8월에서 9월까지, 실전 모의고사는 마지막 10월과 11월 이렇게 5달, 2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시작이 돼서 11월에 마무리되는 어쨌든 시험이 이제 11월 말쯤에 이제 1차 시험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커리큘럼이 일단 구성이 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과 이제 만나는 거는 1월 달에 만나는 건 핵심 이론 완성반으로 만나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월하고 2월은 서양 철학 8주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3월, 4월, 5월까지가 핵심 이론 완성이라고 그랬죠. 3월에서 5월까지는 정치사회사상, 응용윤리, 통일교육론 12주에 걸쳐서 이 세 가지를 개념 정리를 합니다. 김성무 선생님은 따로 또 이제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김성무 선생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실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저는 제가 맡은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핵심 이론 완성은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합격의 뼈대를 합격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을 잡아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아주 다양하고
간단하고 추상적인 철학 용어가 있겠죠. 그거 정리할 거고요. 사상과 위주로 또 어떤 논술까지는 아니지만 서술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소주제가 서술형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소주제를 강조하고 또 시험 문제는 여러분 칸트에서 만약에 한두 문제 나온다 해도 칸트 전체 이론에 여러분 어떤 부분이 한두 문제 나올지 이번 올해 시험에는 혹은 내년 시험에는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칸트의 모든 내용을 다 시험에 내지는 못합니다. 칸트도 마찬가지고 롤스도 마찬가지예요. 롤스 이론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특정 연도의 시험에서 롤스 이론 전체를 시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와 출제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슈와 출제 경향을 개념 설명하면서 작년에는 이렇게 났고 롤스 문제에서 만약에 재작년 이렇게 났고 올해는 이런 게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잘 분석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요. 중요한 거 반복 설명합니다. 중요한 거 반복 설명하고 또 듣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과적인 설명을 해요. 이러하니까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좀 막연한 거 진짜 싫어요. 공부뿐만 아니라 강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한 말하는 사람.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거면 이거 아니면 말고 이래야죠. 또 설명도 마찬가지죠.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추상적이지만 거기에 원인과 결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어차피 시험에서는 간단한 거를 물어보죠. 복잡한 걸 간단화해서 이제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적 설명이 어쩌면은 복잡한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게 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그런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 인과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 또 어떤 설명을 할 때 연관되는 것까지 같이 설명하는 그런 방법도 제 강의 스타일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주제에 대해서 특정 사상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 A라는 주제와 반대되는 혹은 비슷한 설명을 한 주장을 한 또 다른 사상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핵심 이론 완성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전개할 거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저희 K면도날 팀과 그중에서 저 강트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나마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설명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여러분 다 살면서 한두 번은 들어봤을 너무나 평범한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칸트가 한 말입니다. 어쩌면 평범한 것을 현실에 실천하는 게 어쩌면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작은 거 하나 완성하고 그다음 이렇게 단계를 가셔야 되고 또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나려는 집념과 노력,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칸트가 한 말을 이 평범하지만 진리일 가능성이 높은 이 말을 끝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그 길로 가라. 잘못도 있을 거고 물론 실패도 있을 거야.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라. 반드시 빛이 그대를 나를 맞이할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평범한 이 말은 칸트가 한 말이고 이 평범한 것을 달성하는 게 바로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핵심 이론 강의, 개념 강의 시간에 여러분을 많은 수험생들을 이 교실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 우리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